자, 이번에는 이 동북아 정세도 정세입니다만 우리 정치권 얘기도 좀 같이 좀 전문가분들과 깊숙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뉴욕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뒷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 사이닝을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펜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했는데 고급 만년필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어제. 그렇게 사실 그래서 기사를 그렇게 많이 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유성 사인펜이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성 사인펜으로 알려졌는데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그걸 많이 쓰나 봐요. 그 펜을. 그러니까 따로 그 뭐 저거네. 네, 저 펜을 그러니까 본인이 늘 쓰고 편한 펜을 가져와서 아마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면서 기념으로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FTA 사인한 펜이니까 좀 갖고 가세요라고 기념으로 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저런 펜을 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미국 사람들 정서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느 장소에서 쓰여졌느냐 하는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던 펜이니까 왜냐하면 사인할 때는 또 손이 잘 익은 펜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쓰던 펜을 가지고 썼고 그걸 기념으로 어쨌든 한미 FTA를 선언한 펜이니 이걸 좀 기념으로 가지세요라고 아마 선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대통령도 받아들이시고 뭔지 이렇게 한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준 펜이 한 2에서 3달러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또 이렇게 막 그리죠, 막. 저런 펜을 쓰는 거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그 펜. 원래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저런 쓴 것 같은데 역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만년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영어로는 이제 파운틴 펜이라고 그래서 이제 분수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측면인데 일본에서 만년필이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만년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역사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이제 이게 처음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스페인 전쟁 때 합의할 때 그때 처음으로 만년필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P사 제품이 이제 처음으로 쓰여졌거든요. 원래는 이제 W사 제품이 제일 먼저 개발됐는데 이게 이제 앞서서 P사 제품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협정이나 이럴 때마다 이제 만년필이 쓰여지고 어떤 만년필은 뭐 3천만 원까지 가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촉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촉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이 만년필이라는 게 이제 좀 지속된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또 이게 서로 사인한 걸 이제 교환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우리 협정 자체가 좀 계속 가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들어와서부터 좀 이 만년필 비싼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저렴한 걸로 실용적인 걸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 일단 미국의 유명한 제품들, 싼 제품들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서명을 하면서 어떤 법안 서명을 할 때도 한 20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개를 그 법안 관련된 사람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제 기념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비싼 만년필은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역사적인 저 한미 FTA 같은 거 하는데 좀 비싼 걸로 할 때는 좋아 보이긴 하던데 그래 싼 걸로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해도 되나 봐요. 아무거나 써도. 뭐 평소 그 손에 익은 걸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격이냐 뭐 좋은 펜이냐 그런 거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 예전에 저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닝할 때 이거 싼 펜으로 또 이렇게 이른바 했었다면서요. 네임펜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 유성 그걸 또 많이 쓰신다 펜이었는데 그러대요. 한 800원 정도 시가가 나가는 그런 펜을 준비했다가 이제 그 당시 뭐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래서 뭐 의전상의 뭐 문제가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 뭐 외교부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뭐 의전상 문제는 전혀 아니고 외교적 결례도 아니다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약간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뭐 연인들끼리 펜 주고받고 그 펜으로 이렇게 연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왜 기업 같은 경우도 중요한 계약서를 하면 서로 사인하고 그 펜을 교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외교적인 행사, 국가적인 행사에서 이렇게 펜을 교환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대표적인 그 예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1987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하고 그 핵무기를 축약하는
때는 그래서 예. 그 냉전 시대가 끝났다. 정말 역사적인 장면, 저 장면이네요. 진짜 네. 고르비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저 당시 그 서로의 이름이 인그레이브된 그런 만년필을 교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런 펜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대통령 기록관이나 그런데 나중에 또 전시물로 남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가격이 비싸지 않은 펜도 나중에 그렇게 뭐 기록관에 하면서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역사적인 고려하면은 의미가 있겠죠. 네, 진짜. 뭐 그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는 저렇게 엄청난 서명에서 이렇게 펜을 딱 교환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펜을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문 대통령이 펜안 주시 예상을 그냥.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주면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축구 경기 같은 거 끝나고 나도 왜 유니폼한테 갈아 유니폼 받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 FTA 서명 자체가 영향이 클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에 물론 서로 이야기가 없었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것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이거 그 펜 자체보다는 예.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펜이 아니라 도장으로 더 그걸 한 거죠. 예전에 우리 마저 도장 썼었죠. 예. 합의문에 근데 도장을 찍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합의 자체는 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서명했다고 하는 그거 자체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국제조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합의이기 때문에 예. 합의는 그 이전에 아무리 구두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예.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서명이 있다는 자체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펜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그 펜을 교환하는 것은 기념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만년필로는 저게 안 나오겠는데 저 서명이요. 찢어지죠, 잘못하면. 찢어지겠어요 종이가. 사인펜이래야만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저희가 또 기억을 돌려보면 지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 당시에도 김정은이 썼던 그렇죠. 그 펜을 갖다가 김여정 옆에서 이렇게 맞아요. 갖다 주기도 만년필 했었잖아요. 그거 갖다 주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 쓰는 게 이제 M사의 제품을 씁니다. 네. 이게 이제 독일 제품인데 비싸죠. 사실 이제 만년필 역사를 보면 사실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이 회사 제품이 거의 이제 압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 제품이 이제 유명하게 된 이유가 1991년도에 독일 통일을 할 때 동독과 서독이 사실 이때 협정 서명을 할 때 바로 이 펜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자기 나라 제품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제품이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 펜을 굉장히 즐겼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제 그쪽 스위스 유학을 해서 그런지 이 제품에 익숙한지 그런지 특히 이제 아마 당시에 일단 관계자들이 준비를 해놓은 펜을 예. 대신 사실 쓴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도 이 경호원들이 혹시나 뭔가 독이 묻어 있을까 맞아요. 싶어서 지금 저 싱가포르에서도 계속 보면 닦았는데 원래 펜 있는데 김여정이 딱 갖다 주니까 그 펜 갖다가 쓰잖아요. 네, 저 펜 자체가 굉장히 좀 고가 품위가 유명한 제품인데 어쨌거나 서명할 때 되면 꼭 이제 저 제품을 써요. 그리고 교환도 않고 그냥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데 왜냐하면 왜 쓰면은 저게 이제 교환하거든요 펜 네. 자체를.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어쨌거나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제 이게 뭐 어떤 그 91년도 통독과 관련된 서명에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거나 이 통독 제품을 그 서명할 때 저 M사 제품 네, 썼나 통독 보군요. 때 이 제품을 썼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제품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이제 이 외교협정 서명도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 형식이 또 어떤 하나의 전례가 남아지고 또 만년필이라는 의미가 이제 좀 만년 동안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협정의 지속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펜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더 내용이 중요한 중요하죠. 예, 거겠죠. 그럼요. 자, 여기서 이제 국내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을 이 절반 이상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한국당에 계시니까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당협위원장을 일단 사표 다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사표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예. 비대위에서 결의를 하면 그 자체로 사퇴가 된 걸로 이제 간주된 것이고요. 예, 이미 예. 그러니까 사퇴 결의가 10월 1일부로 효과를 발생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10월 1일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다 사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전원이 다 없어지는 거군요. 다 없어지는 일단은.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공천받는 데 유리한 그 당협위원장들을 다 바꾼다는 것은 인적 쇄신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이때까지 비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좀 절차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전원 사퇴라고 하는 초강수를 들게 된 것이고요.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대위 자체가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은 생각이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청산에 예. 관련해서 가지고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예. 그 청산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어떤 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러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치권에서는 가장 두 명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 대구 북구의 당협위원장이죠. 홍준표 전 대표. 근데 이게 대구 북구로 이제 당협위원장 자격이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또 대구가 지역구인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이분이 그러면은 이 대구가 빈 상황에서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요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두 전 대표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대선 토론회에서 날선 또 비판들을 네. 서로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대통령 되시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 후보는 그거 가지고만 자꾸 아닙니다. 그건 시비를 자격을 거는데 대통령 제가 이제 대통령이라면. 보기에는 예. 꼭 그 옛날에 그 이정희 의원을 보는 기분입니다. 난 좀 그렇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빠졌어요.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예전 동료셨는데 저렇게 티격태격했는데요. 자, 여기서 그럼 패널분들의 기막힌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앞날 과연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 줄 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님, 홍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정 복귀? 네. 저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사실 이렇게 빨리 미국에서 귀국하신 이유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대에 출마를 하겠다. 왜냐하면 예. 전대 출마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 복귀 다시 노리겠다. 왜냐하면 전대 선출되거나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어쨌거나 당내 어떤 지분 확보와 당내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 전대 출마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치인은 의미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당내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의 전당대회를 뭐 떨어지든 붙든 간에 출마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세력이 결집되고 또 자기 지분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럴 거로 보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행사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아, 요즘 진짜 얼굴이 잘 안 아무런 보이시더라고요. 바른미래당 행사에는 일체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 자, 바른미래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네. 것은 이제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SNS에 자기 어떤 정책 주장은 계속 펼치고 있어요.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의 바른미래당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제 아마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인적 청산, 예. 즉 당협위원장 교체 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되는 순간 저는 아마 친정 복귀를 하리라 봅니다. 한국당으로 올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유승민 대표가 본인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즉 소수당에서 뭘 하든 대선 예. 후보가 되든 뭘 되든 이게 안 된다 결과물로 결국 제1야당의 어떤 식인지 뭔가 돼야지만이 본인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더군다나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도 보면 예. 사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큰 힘으로 몰아주자라는 여론이 저는 있다고 판단해요. 어허. 왜냐하면 그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예. 행보는 자유한국당 내부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바른미래당 행사에 저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강 이사님은 하지 않는 것의 의미요? 네. 하지 않은 거 이게 뭐죠?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시적 표현을 써주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앞날을 전망할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는 두 분을 약간 공통점을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공통점이요? 네, 근데 그 홍준표 전 대표든 유승민 대표든 두 분 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걸 두 분 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흑수저의 아들인데 예. 지금 저렇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경제학 쪽에서는 뭐 일가를 이룬 그렇죠. 그런 예, 분야에서 예. 정책통으로 통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물론 당이랑 연계해서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그와 동시에 저는 어떤 쉬는 시간
그러니까 막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아하.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하지 않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2016년 총선 때 그때 공천 잡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만약에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그렇게 가만히 물밑에서 동지를 끌어모았다면 지금 다른 입지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들고 예.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직후에도 뭐 쉬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 미국에 쉬러 가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쉬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 정치는 계속 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앞날은 사실 어떤 그 상수가 없는 상황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떤 앞날이 오든 뭔가 하지 않는 것이라에서 오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를 미학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부대변인 말씀 안철수 전 대표처럼 좀 이렇게 한 1년 정도는 떠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대선에 나오기 전에 예. 트럼프 타워에서 칩거를 하면서 동지를 끌어모으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두 사람 않나라는 모두 다. 생각이 들어서요. 야. 우리 또 교수님은 네. 잠재적 경쟁 관계. 아니 이거 또 대선 두 분 다 또 뭐 나오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잠재적 경쟁 관계라 함은 네. 만약에 이제 이현정이하고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어떤 형태로든 보수의 통합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 예, 어떤 예. 형태로든 2020년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예.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보수의 빅텐트를 치고 거기에 함께 모이게 되면 예. 경쟁 관계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중무색을 하고 있겠지만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일정 부분 친박 색깔을 빼고 이런 예. 경우에는 유승민 대표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에서. 예, 예. 그래서 명분을 물론 만들어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이 갈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보수 대통합이라고 예.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계 개편에 소용돌이가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2020년 전에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기치 아래서 하나의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 두 사람이 다 경쟁 관계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예.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고서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예.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뭐 정치인분들이 워낙 송곳 같은 말들을 나누긴 합니다만은 저 토론회 장면 아까 보니까 갇힌당에서 같이 서로 세탁기에 들어가고. 뭐 앞날 모르는 거니까. 네. 부대변인도 비슷한 아, 말씀이신 것 비슷하시네요.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보수 통합에 서로가 주춧돌이 되는 두 사람이다. 예. 네. 두 분 다 원래 보수 쪽의 그 주춧돌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분 다 이미 대선 후보를 다 거치신 분들이세요. 예. 과연 당권 정도의 욕심을 가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이 부르든지 당원이 부르든지 혹은 국민이 예. 부르든지 하면 혹시나 홍준표 대표께서 이번에 뭐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 단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네. 뭐 자숙 뭐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유승민 전 대표나 우리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미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예. 좀 길게 보고 자숙 기간을 거치면서 본인의 역할을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본인의 역할은 가까이로는 총선 승리, 나중에는 뭐 대선 승리가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보수 대통합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 통합의 주도를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예. 역할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예. 혹시 뭐 대권이라든지 이런 데 도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뭐 보수 대통합 얘기들을 거의 하시니까 유승민 의원은 뭐 여하튼 합칠 것이다라고 대부분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만 그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일단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유승민, 황교안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네. 보수 지지층에서는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이 앞서 나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전 총리의 개인적 의지는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일단 예. 지난번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셨고 네, 또 콘서트 본인이 계속 형식이었어요. 보면 이제 정치와의 어떤 연결선을 이제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 우리가 고건 전 총리의 실패 사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고건 전 총리도 뭐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뭐 고건 전 총리가 여론조사 하면은 압도적으로 압도적이겠죠. 1등이 예. 나왔죠. 근데 결국 정치라는 게 어떤 이미지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 바닥의 힘, 즉 어떤 뭐 조직이라든지 또 어떤 이슈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비춰봤을 때 단지 총리라는 하나의 경력만 갖고는 저는 힘들다. 아하.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이 일단 있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어떤 식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 사실 황교안 전 총리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꽃길을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사실은 이 황야에 나가서 화려한 뭔가 스펙을 가지셨죠. 새로운 걸 만들어 보지 본인 힘으로 만들어 본 게 없잖아요. 예. 즉 딴 사람이 임명돼서 자기가 장관하고 총리했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뭐 구의원 한번 해봤습니까? 예. 뭐 시의원 한번 해봤어요. 아무것도 해본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예. 그게 이제 하나의 내공이죠. 아하.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저는 일단 현재로서 가능성은 있지만 예. 여전히 한계점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그 전현직 총리의 지금 이낙연 총리도 잠재적 또 맞습니다. 후보군으로 여권에서 움직여지니까 네. 황교안 총리 전 총리하고 뭐 이런 가능성도 뭐 워낙 시나리오가 많은 동네니까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지나서 또 잠깐 잊혀져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네.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임명 여부 이건 역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OX로 여쭤보면 그럴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은 될 수 있는 분위기긴 그렇죠. 대통령의 합니다만은 의지가만 있으면 임명하시면 되는 거니까. 과연 향후에 OX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OX로 임명이 된다 아니다 X로 좀 의견을 주시기를. 예, 유은혜 후보자 상당히 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것이다. 아니다. OX로 보도록.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다 네 분이 임명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강 의사님 임명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저는 임명할 거라고 본다기보다 임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 그 청문회 통해서 의혹이 불거져 나오긴 했지만 그게 또 정확히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결론이 난 그런 사안도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뭔가 흠집내기식 이런 청문회 예. 좀 그만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게 교육부 총리, 사회부 총리, 교육부 장관을 검증하는 자리면 예. 교육 현안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책이나 가치를 검증하는 예.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 너무 개인 신상에 가는 그런 흠집내기가 많아서 그런 점도 아쉬웠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빨리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교육 문제가 사실 교육 문제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예, 부동산 문제하고도 직관돼. 부동산 문제이고 노동의 문제이고 네. 그리고 미래 먹거리의 문제인데 그 시급한 현안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부 수장을 하루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 대변인도 계속 그냥 임명될 것이다라고 임명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 결론은 동일한데 네. 부적격 인자가 그래도 임명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부적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적격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 뭐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유은혜 후보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인은 뭐 상임위원회 좀 활동한 거 가지고 전문가라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나 심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 전문가로서 일단 부적격하고 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분은 뭐 아까 비도덕적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예. 교육은 백년지기 대계이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면 예. 이념적 편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야권에서 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예. 세 번째 이유는 뭐 다른 비도덕성 이런 것보다는 또 오히려 본인이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총선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도 당협위원장이 앞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명확히 있는데 밝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유은혜 후보자는. 예. 윤을 진선미 후보자는 뭐 뉘앙스는 풍기셨지만 유은혜 후보자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거절을 안 했고 거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도 당협위원장이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 이미 레이스는 시작이 됐고 예. 1년 전쯤에는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예. 그렇게 따지보면 길어봐야 1년 짧으면 6개월 이내에 뭐 마음은 콩밭이 가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부 장관으로 과연 정한가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교육부 장관, 전임 교육부 장관이 예. 김상곤 장관이 이미 교육부 부분에서만큼은 나쁜 평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소방수 역할을 하러 갔는데 과연 소방수 역할을 이 짧은 기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그냥 도덕성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그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여기 뭐 교수가 계시니까 현재 교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이분이 어쨌든 6년 7년을 교육위원 그러니까 교문이라 국회의원으로서 하죠. 뭐 하나만 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어쨌든 거기서 경우에.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보게 예. 됩니다. 법안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게 되니까 교육 전문성이 없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단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유은혜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육부 장관 출신들한테 예. 저는 갖고 있는 뭐 그러니까 아쉬움인데 예. 평균적으로 교육부 총리가 임명돼서 임기를 갖는
잡는 게 평균 1년 6개월이에요. 너무 짧아요. 저는 이 부분은 뭔가 예. 좀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고 그렇죠. 예, 예. 큰 안목으로 교육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들 와서 1년 6개월 하고서 그만두고 또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정책이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은혜 후보자는 뭐 본인은 총선 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정치인들이 오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교육부총리를 좀 세울 때는 좀 오랫동안 이 일에 천착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네, 의견 좀 저도 뭐 듣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정부조직법에 부총리가 2분 계십니다. 예. 경제와 이제 교육부총리 2분이죠. 그렇죠. 왜 교육부총리를 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입시제도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3년 뒤에 정책을 지금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꽤 시간이 걸리죠. 예. 자, 그런데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 99%인 분을 지금 현재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는 저는 거의 교육을 지금 뭐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단정하지 마세요. 99%. 아니 뭐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절대 저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비춰보면 좀 교육 문제는 웬만하면 그래도 이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할 분을 좀 임명하는 게 저는 상식이 아닌가. 근데 또다시 아마 1년 뒤에 아마 청문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은 하실 거다라고 네 분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